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갑상선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오세요. 외래에서도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 갑상선 있대요. 저 좀 심각한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상선 자체가 질병의 이름은 아니고요. 갑상선은 내분비 장기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하는 내분비 장기냐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성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하고, 활동을 늘리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소스 역할을 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성호르몬과 내분비 호르몬을 저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제 갑상선 때문에 혹시 유방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헷갈려 하셔요.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같은 것들은 성호르몬이에요. 그런 것들은 유방이라는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분비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라든지 메타볼리즘, 대사, 신진대사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관련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호르몬이라 그래서 다 같은 호르몬은 아니고, 신진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분비 호르몬의 일종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 그 이름이 바로 갑상선이라고 해요. 위치는 남자분들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 그 위치, 즉 쇄골 위쪽에 기관지 바깥을 둘러싸고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5cm 전후에 아주 작게 나비 모양의 장기예요. 저 갑상선 있대요 라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목을 봤는데 목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목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갑상선에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세요의 뉘앙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들을 얘기를 해보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장기라는 얘기를 먼저 했듯이,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기능이 과할 때 혹은 떨어질 때 관련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갑상선의 크기라든지 모양으로 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나 갑상선 크기 모양으로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 생산 기능이 너무 오버돼 있어.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몸에서 열이 확확 나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프고, 대사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장운동도 활성이 돼서 화장실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도 여러 차례 화장실 가서 설사도 하기도 하고, 먹은 것들이 바로바로 소화가 되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몸에 힘은 나는데 계속 피곤하고,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야, 먹는 것도 많은데 너는 살이 안 찌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겉은 멀쩡한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대사를 가진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과 반대로 생산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자체의 정상적인 적정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고 출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도 몸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자고 있는 몸을 이끌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이 천근만근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이 뚝뚝뚝뚝 쪄요. 꼭 자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장 운동도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자고 있으니까 장이 움직이질 않아서 변비, 화장실에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체중은 늘고 얼굴은 붓고 피곤해서 죽겠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피부는 초췌하고 영양 공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겨울잠 자는 사람처럼 반대적인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과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되는 거고,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은지, 내가 자고 있는 몸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몸이 안 좋은지에 따라서 내 갑상선이 지금 기능이 항진돼 있나? 혹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있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적정한지 피검사를 해봐야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모양으로, 크기로, 초음파로 보는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상이 한쪽에 기울어져서 항진 같다, 나 기능 저하 같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봐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을 기능 검사로서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과 양대산맥으로 갑상선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주로 목 부위가 이상해 보이거나 튀어나와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거나 왠지 목에 병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상이기 때문에, 그럴 땐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기관지 앞에 갑상선의 나비 모양이 제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안에 혹은 없는지, 크기가 비대되어 있는지, 초음파 모양은 나쁘지 않은지, 혈행, 즉 혈액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초음파 검사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이 있다면 그 혹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악성의 혹인지, 악성결절인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모양이 나빠지는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혹인지, 아니면 정말 갑상선 암이 의심돼서 세포검사로 현미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 혹인지, 그걸 구분하는 단계로 진단을 하게 돼요. 의사를 통해서 양성결절이냐 악성결절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갑상선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진 사람은 갑상선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갑상선 질환의 호발 성비가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은 남자한테 더 잘 생기는지 여자한테 더 잘 생기는지 통계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추적되어 온 의료 자료를 통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왜 갑상선 질환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한테서 물려받는 것들이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갑상선 질환은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대신 통계적으로 의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로 갑상선 질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흔하다라는 것들은 의학적으로 판명이 돼 있어서, 갑상선 클리닉을 해보면 남자 환자들보다는 여자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능 이상도 그렇고 갑상선 결절도 그렇고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은 갑상선 질환에 안 걸립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는 배경으로는 혹시 가족 중에 갑상선 기능 때문에 약을 먹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갑상선 혹 때문에 암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았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가족력에 의해서 본인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계도에 분석되어 있는 질병이면 의학적 통계로 건강검진 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장기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된 질병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담배처럼, 담배는 폐암, 이렇게 해서 이꼬르 되는 공식이 만들어지기에는 갑상선에는 적절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요오드가 필요해요. 요오드를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가 부족한 국가도 아니고 음식으로서 충분히 섭취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확률이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단서를 잡는 것보다는 가족력으로
아, 내가 검사 좀 해봐야지, 혹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검사를 해봐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받는 게 훨씬 과학적일 거예요. 일단 갑상선의 혹은 크기가 너무 커졌을 때는 누구든지 보고 조언해주면서 너 목에 뭐가 튀어나온 것 같아, 옛날에 안 그랬는 것 같은데 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처럼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상선 결절, 1cm 안 되는 거, 혹이 있다고 해서 목 안에 들어있는 장기를 만져서 자가검진으로 진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유방 같은 경우는 자가검진이 손쉽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나 기능 항진 쪽에 증상이 몇 가지 겹히는 것 같아,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 쪽에 기능 증상이 겹치는 것 같아 할 때는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 증상이 왔다 갔다 하거나 공통분모가 없다면 굳이 갑상선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능이 이상할 때를 체크하는 건 요구되진 않아요. 그리고 갑상선의 혹을 검사하는 것도 친구들이 다 해봐서 해보려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진 않지만 의료비를 지출한 만큼 질환을 진단할 때 그 의료비가 정말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서가 되는 증상들이 있겠죠. 목이 요즘에 튀어나온 것 같다든지, 거울로 보는 목의 선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든지, 샤워할 때 만져봤더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뭐가 걸려 있으면서 침 삼킬 때 불편하다든지, 목소리가 요즘에 달라졌는데 일시적으로 금방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적인 게 겹쳐지면, 게다가 가족력까지 있을 땐 그래, 내가 갑상선 검사를 해봐야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방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해볼래요 하는 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암이란 것과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갑상선 결절인데 갑상선에 물혹이 있는데 그 혹이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악성은 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양성이냐 악한 성질이 아니라서 갖고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혹들이 대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의 혹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권유하진 않아요. 그 대신 양성이라고 진단된 혹이 예를 들어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커져서 쇄골 위쪽으로 무엇인가 튀어나와서 외모에 지장이 있다거나, 혹은 사이즈가 커지면서 악성화 가능성이 올라가는 혹들이 있어요. 그런 혹들일 경우에는 양성이라도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악성 결절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텝이 정말 안에 암세포가 있느냐를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되고,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악성 갑상선 결절이 의심된다고 나올 때는 한 단계 더 진행을 해서 수술로 확정 진단을 받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갑상선을 나비넥타이 모양의 갑상선을 전체를 떼는 걸 갑상선 전절제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갑상선 나비 모양의 반 정도 이상을 떼는 걸 갑상선 반절제라고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암으로 진단된 갑상선의 혹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반을 떼거나 통째로 떼지 않고 어느 부분만 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큰데 갑상선 기능이 유지되는 걸 생각하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병변만 없애기 위해서 갑상선을 전체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남기고 병변을 절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어로는 서브토탈 타이로이덱토미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 귀퉁이만 남아서 걔가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을 해주면, 갑상선이 전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이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갑상선 암이 심한 경우는 임파절도 근처에 있는 걸 절제하고 갑상선도 전체를 절제한 다음 요오드에 갑상선을
남아있는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방사선 요오드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심한 사람들은 갑상선 전절제술 이걸 하게 되고, 나중에 수술 후 회복한 다음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같이 받게 되죠. 갑상선에 혹은 있는데 암이 아닌 경우는 사실 갑상선 전절제술까지 갈 필요는 많이 없어요. 과거에는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너무 심해서 갑상선 중독증까지 이르는 사람들한테는 갑상선 기능을 약으로 조절해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갑상선을 전체를 잘라내고 갑상선이 만드는 호르몬을 먹어주는 치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조절이 안 되는 약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 한 단계 나아가서 갑상선 기능 중독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갑상선 결절이라는 그 혹 때문에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갑상선의 혹을 암이 아닐 경우는 반만 잘라낸다든지 혹이 없는 쪽은 남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고주파 치료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갑상선 암이 아닌데 굳이 목에 칼을 대서 칼자국을 낸다든지 수술을 할 필요 없이 고주파가 나오는 바늘 끝으로 혹의 구석구석을 고주파를 노출시킨 다음 혹이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면서 노출된 고주파가 세포에 장기적으로 괴사하는 비율을 높이면서 치료를 이끌어내는, 즉 혹 괴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주파를 치료했다고 갑자기 혹이 쑥 꺼져서 목이 얇아지진 않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고주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노출시키는 횟수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들이 고주파의 영향으로 괴사하는 율들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혹이 계속 커져서 고민하시던 분이 암이 아닌 혹을 장기적으로 작아지는 기적 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칼자국 없이. 고주파 치료는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침생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상하기 쉬우실 거예요. 혹을 타겟으로 해서 주사기처럼 생긴 바늘 끝이 전극으로 작용하는 라인을 타고 침 끝에 고주파의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침 검사하는 바늘이 들어가서 혹의 주변 구석구석을 한 번씩 전기 자극과 함께 찍 하면서 혹의 벽부터 내부까지 노출을 하는 방법이라, 시술 준비 시간 소독을 제외하면 5분, 10분? 혹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극의 끝이 지져야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만, 혹의 사이즈가 작다면 5분에서 10분이면 거의 고주파를 노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지혈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관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고 뭐 시술이라고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혈이 잘 되고, 얘기로 들어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모든 시술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전극을 통해서 고주파가 노출될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기관지 주변이라든지 신경 근처라든지 갑상선을 덮고 있는 갑상선 막 근처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이 화상은 열에 의한 거라기보단 고주파에 의한 화상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고주파 치료를 하다가 예를 들어 목소리가 변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는 혹은 성대와의 움직임, 기관지 근처 이런 위험 부위 같은 데는 주의를 기울여서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드물게 일어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이제 혹이 고주파를 하고 고름주머니처럼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갑상선 안에 예기치 않게 농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름주머니를 치료하느라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주파 치료로 인해서 혹이 파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숱한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보고 별일이 없지만 매우 드물게는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 특히 갑상선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갑상선 암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단, 손대 볼 수 없는 갑상선 암 종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수술로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재발이나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는 고주파로 증상적인 치료를 해나갈 수는 있죠.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한다면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고주파를 아직은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절의 크기, 이 크기 이하는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하지 마라 라는 갑상선 학회의 권고안은 없어요. 갑상선의 혹이 양성 결절인데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나.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굳이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치료해야만 하는 크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질문의 답은 없어요. 크기에 제한은 없고 불편하다든지 미용적으로 너무 티가 나서 줄이고 싶다든지 혹은 기관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가 너무 커져서 기관지를 좁힌다든지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식도 쪽에서 음식 넘어갈 때마다 암도 아닌 혹이 자꾸 걸린다든지 이런 증상적인 요구가 있으면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더라도 고주파로 혹을 줄였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겠죠.